김진의 돌스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얼마 만에 마른 하늘을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서울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거라는 예보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남이섬과 자라섬이 불어난 수위 때문에 물에 완전히 잠겼고요. 파주에서는 지나가던 버스에 갑작스럽게 물이 들이닥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의암댐에서 발생한 정말로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인명피해까지 이어졌습니다.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20년 만에 남이섬의 일부 시설이 물에 찬 겁니다. 침수가 된 겁니다. 침수 피해가 큰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경기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 남이섬, 자라섬 빨리 물이 좀 빠져서 복구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떠내려가는 인공수초섬을 잡으려다가 의암호에서 정말로 어이없는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가족들은 이 물살에 배 태우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가슴을 쳤습니다. 춘천 의암호에서 1명 사망, 5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옆에 지도 한번 보실까요? 의암호에 있는 수질 개선용 조그마한 인공섬이 물이 불어서 떠내려가니까 이 춘천시와 연계된 직원들이 신고받고 출동을 해서 그걸 붙잡으려다가 같이 출동한 이 경찰정까지 함께 다 사고가 난 겁니다. 댐 인근에 설치된 와이어에 걸려서 전복돼서 의암댐에서 쭉 북한강을 따라서 13km 떨어진 곳에서 실종자 1명이 구조됐고 거기서 더 떠내려가서 자라섬을 지난 남이섬 선착장 부근에서 또 1명이 구조됐지만 안타깝게도 후에 구조된 분은 이송 중에 사망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실종된 분들이 5명이나 됩니다. 그 수질 개선 인공섬, 자그마한 인공섬, 그거 그냥 떠내려가게 뒀어야 했다라고 총리가 관계자들을 질책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대목도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부동산 실책의 쌍윤 효과, 윤석열, 윤희숙 효과, 통합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재측 기세다. 딱 붙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미래통합당 창당 뒤에 최고치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한 주 새에 3.1%포인트가 올라서 34.8%, 민주당 35.6%와 겨우 0.8%포인트 차. 완전히 딱 붙었다. 재측 기세다. 한겨레 신문은 이렇게 썼습니다. 한겨레는 여당의 일방적인 통행 법안 처리와 또 야당의 윤희숙 그리고 최근 여당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압박과 이에 대한 윤 총장의 발언에 야당의 지지율이 힘을 입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야당이 정책 대안을 얼마나 내놓을 수 있을지에 향후 통합당의 지지도가 달렸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지방 살면 3등 국민이냐? 비수도권 시민들이 특히 부동산 이슈와 관련돼서 민심이 부글부글하다. 부동산 민심이 부글부글한 게 수도권뿐만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 정책이 특히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수도권에 집중됐는데 문제는 지방은 미분양이 돼서 오히려 더 난리라는 겁니다. 집값이 떨어져서 더 문제라는 겁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썼던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지방 부동산 정책에 악효과를 가져오자 우리는 3등이냐? 지방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공동화 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오늘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집단 파업을 합니다. 의대 증원 반발에 의대를 증원하기로 한 것에 대한 반발인데 전공의 80%가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진료 대기가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응급실엔 꼭 필요한 분만 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야당에서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에 주거할 목적으로 구매한 사저와 관련돼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일부 사저 땅이 농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농지로 되어 있으면 진짜 농사를 지금 지어야 되고 거기에 건물을 지을 수는 없는데 이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부지를 매입한 후에 김정숙 여사 영부인이 직접 빌려주고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지법 위반 의혹이 일고 있는 해당 농지는 형질 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통합당에서는 일반 국민, 어느 국민이 형질 변경도 안 됐는데 건물 지을 용도로 땅을 사겠느냐라며 반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이자 검찰 출신의 젠틀맨 김관삼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다시 돌아온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미래통합당의 비대위원 김병민 비대위원 나왔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좌장이자 서울시에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신문기자 출신의 한양대 겸임교수 김수경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기자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오늘의 키워드 3가지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요. 어처구니 정세균 총리가 의암호 사고와 관련돼서 관계 공무원들을 질책했습니다. 정말 이제 어처구니가 없다. 그냥 떠내려가게 내뒀어야지 라고 질책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총리마저 질책하게 만든 이 정말로 안타깝고 어이없는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서울에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폭로. 진보단체인 민변 출신의 권경애 변호사가 폭로를 했습니다. 한상혁 당통위원장이 본인에게 전화를 했다라는 건데 어떤 폭로인지 잠시 후 다뤄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아내 탓. 청와대 김조원 민정수석이 시세보다 2억 비싸게 집값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서 집할 생각 없다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남자들은 원래 집값 잘 모른다라고 답변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럼 아내 탓을 했다는 얘기인지 잠시 후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도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재희 돌직구쇼 오늘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지금 서울 일부 지역은 비가 소강 상태지만 오늘도 서울 지역을 집중적으로 강타할 호우가 이어진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첫 번째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뒤집힌 배 세척의 비극, 의암댐의 비극이라는 점을 다뤄봤습니다. 이미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어제 의암댐, 의암호에서 정말 이제 안타까운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먼저 오늘 날씨부터 한번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 도로 많은 곳이 현재도 통제돼 있어서 출근길 교통 혼잡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상 캐스터가 서울 동작대교에 오늘은 나가 있는데요. 불러보겠습니다. 남혜정 캐스터, 현재 서울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다행히 밤사이 전국 많은 지역에 큰 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잠수교의 수위는 어제 오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11.5m보다는 조금 낮아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보행자 통행 제한 수치인 5.5m보다는 약 4m 정도 높은 9m대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잠수교는 오늘로 엿새째 통행이 제한되고 있는데요.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흙탕물로 이 한강공원이 온통 뒤덮여 있는 모습에 답답한 마음입니다. 서울 시내 도로 일부는 통제가 해제됐지만 대부분 통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랑천 수위가 내려가면서 동부간선도로 전 구간 오늘 오전 6시래기에 통제가 해제됐습니다. 올림픽대로 동작대교에서 염창 IC 사이 양방향 통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들길 서울교에서 한강대교 통제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들길은 여전히 한강물에 잠겨 있는 상태입니다. 불광천 수위가 안전한 상태로 내려가면서 증산교 하부도로 통제가 해제됐습니다. 한강으로 들어오는 하천에 대한 통제도 진행 중입니다. 서울 시내 하천 43곳 가운데 청계천 등 18곳의 출입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남혜정 캐스터, 오늘도 서울에 많은 비가 내린다는데 주말에도 계속 비 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장마가 하루속히 좀 빨리 마무리돼서 좀 피해를 덜어줬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안타깝게도 주말 동안에도 중부지방에는 좀 국지성 호우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주 강수대가 남부지방에 머물겠지만 주말과 휴일은 중부지방에 국지성 호우가 집중될 수 있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충청과 경북 많은 곳에는 300mm 이상,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에는 50에서 100mm, 전남과 경남 지역에는 150mm 이상이 예상됩니다. 월요일에는 중부와 호남으로 강수 지역이 축소되겠고요. 이후에는 수도권과 영서 지역에만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이번 장마는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비가 오지 않더라도 시간 불문, 장소 불문, 언제든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계속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작대교에서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네, 남혜정 캐스터 고생했습니다. 기상 상황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많은 양의 비로 춘천 의암호에서 물이 굉장히 거셌고 많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의암호에서 선박이 충돌하던 그 순간, 선박이 좌초되던 그 순간을 담은 영상도 저희가 포착을 했는데요. 그걸 지켜보는 많은 시민들은 정말로 안타까운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 영상 함께 보시죠. 지금 사람 있어. 거기서 어떻게 해? 네, 지금 춘천 의암호에서 보트 한 척이 뒤집혀서 지금 둥둥 떠내려가는 모습이 영상에 담겨 있는데요. 이걸 지켜보는 시민은 야, 저기 사람 있어 어떡해? 라며 안타까움을 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배는 이렇게 안타깝게도 전복이 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이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다시 봐도 안타까운 이 장면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이런 피해가, 이런 사고가 일어났던 걸까? 함께 보시죠. 의암댐 참사. 어제 오전 11시 30분 강원 춘천시 의암호에서 의암댐 상부 500m 지점 선박 3척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행정선과 민간업체 고무보트 그리고 경찰정, 공무원과 노동자, 경찰 등 8명이 탑승을 했는데 현재 1명 사망, 5명 실종, 2명 생존입니다. 어제 오전 10시경 의암호에 설치된 하트 모양의 인공 수초섬이 떠내려간다는 신고가 춘천시청에 접수됐고 수초섬이 떠내려가지 않게 결박하라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저 작업을 꼭 저태했어야 했어요. 오전 11시 2분경 직원들 스스로 작업 쉽지 않자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고 결국 경찰정 한정이 출동했지만 역부족이었다. 11시 30분경 복귀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순간 고무보트 한 대가 의암호에 설치된 와이어에 걸려서 전복이 됐고 탑승자를 구하려던 경찰정과 또 춘천시청 소속의 행정선도 댐의 수상통제선에 걸려서 한꺼번에 침몰을 했습니다. 전복된 선박 3척은 너비 13m 열린 숨은 급류에 7명이 빨려 들어가서 실종이 되고 사망을 했습니다. 당시 의암댐은 방류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가슴을 쳤습니다. 그리고 춘천경찰서장도 유속 문제까지는 파악 못했다라는 정말로 아쉬운 답변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유속 문제까지 저희가 파악은 못했고요. 인공수초가 유속을 지은 지점에는 그렇게 유속이 새지를 않았습니다. 안전선 그 지역에서 그 댐의 수문을 개방함에 따라서 유속이 빨라졌. 지금 아직도 댐 열려 있는 것 같은데 댐 닫고 수색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좀 많이 답답합니다. 경찰관들 모여서 그냥 이야기하고 계시고 수색 인원들 잠깐 보지도 않고요. 경찰서장님이 유속 고려하지 않았다고 직접 말씀하신 거에 너무 화가 나요. 경찰과 계약직 공무원 그리고 노동자들 이렇게 피해를 입은 겁니다. 총리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급하게. 정세균 총리가 정말이지 국민의 마음을 대변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다, 부끄럽다 질책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물살도 빨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 때는 그냥 수초섬 떠내려가게 둬야지. 수초섬하고 임명하고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어요. 판단을 잘 못한 거예요. 이런 사고가 나서 정말 국민들께 부끄러워서 낯을 못 이겠습니다. 이재명 기자, 정 총리 말이 딱 맞죠. 댐 방류 중이었고 그렇게 물살도 빠르고 수위도 그렇게 불었는데 그 인공섬 떠내려가게 뒀어야지. 신고됐다고 그거를 출동시킨 춘천시청의 판단, 경찰의 판단,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해당 직원들은 책임감이 없겠지만 사실 판단을 잘못한 거죠. 예. 수초섬이라는 게
물풀을 인공적으로 키워서 만든 섬입니다. 그래서 녹조 같은 수질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생태계를 보존하게 만든 섬인데 아마 이 수초섬의 예산이 약 14억 5천만 원 들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수초섬이 떠내려간다 이런 신고를 받으니까 담당자들이 수초섬을 어떻게든 다시 묶어 놓으려고 그렇게 이제 작업에 나섰던 거죠. 그런데 당시에 의암댐이 모두 수문이 열려 있었고 초당 10,000톤이 넘는 물이 계속 쏟아져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도저히 인력으로 수초섬 잡을 수 없으니까 이제 배를 타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전까지 왔는데 결국은 그 물살을 감당할 수 없었던 거죠, 급류를. 그러면서 의암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와이어를 쳐놨다고 합니다. 줄을 쳐놨었는데 그 줄이 물이 너무 차오르니까 물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 와이어가. 줄이 안 보였군요. 와이어가. 물속에 가라앉았던 거죠, 와이어가. 그래서 배들이 그 와이어에 부딪혀서 전복이 되고 세척이 결국 8명 중에 1명은 스스로 탈출을 했지만 나머지 7명은 수문을 통해서 결국은 하류까지 계속 떠내려갔던 거죠. 예. 그중에 1명은 극적으로 구조가 됐지만 지금 나머지는 아직까지 생존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수초섬이 물론 이제 뭐 예산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뭐 담당자분들은 책임감으로 나섰겠지만 사실은 이건 뭐 인명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세균 총리도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하느냐 부끄럽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또 유가족들도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배를 띄우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좀 답답한 게 기간제 근로자들이야 또 워낙 기간제 근로자분들이고 책임감이 강하니까 나라 돈이 든 인공 수초섬이니까 그걸 어떻게든 붙들려 보려고 책임감에 출동을 했겠지만 춘천시에 위에 계신 관계자들이 그 판단해서 가시지 말라라고 붙잡고 그게 안 됐으면 적어도 경찰 도움 받고 나갔을 때 지금 경찰도 큰 피해 입지 않았습니까? 그거 다 모시고 들어오게 그렇게 누구라도 판단을 아무도 안 한 겁니까? 문제가 그건 거죠.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를 했을 때라도 경찰에서라도 차라리 나가지 못하게 잡았어야 네. 되는데 경찰도 도와주려는 마음에서 이제 특히나 포트가 나가 있으니까 더더욱이나 이제 어쩔 수 없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이제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번에 피해를 당한 8명 중에 5명이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예. 사실 예전에 저희 기억해보면 2016년도에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수리했던 그 하청 19살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그 위험에 외주하라는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그 위험한 업무를 외주를 주거나 아니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맡기는 문제가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도 가장 위험한 업무를 기간제 근로자들이 하다가 이제 큰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 여러 차례 이제 법도 만들어가면서 어떤 보완 그리고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었지만 이번에도 결국은 위험한 업무를 맡았던 가장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희생당한 게 또 한번 사회적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네. 이번에 실종된 분들이 생후 50일 아들을 둔 30대 주무관, 공무원이에요. 경찰청의 조정수 50대 경위 등 5명이 실종됐는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생후 50일 아들을 둔 30대 주무관, 책임감이 강했던 네. 총리께서 현장에 나가서 경찰과 춘천시 공무원들을 질책했잖아요. 네. 왜 50일 아들 둔 30대 주무관을 차가운 물속에 실종되게 그냥 내버려 뒀느냐는 거예요. 총리의 질책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핵심은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의 핵심은 이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고 실제적으로 판단에 2가지 있잖아요. 만약 이것을 구조하려고 그러면 수문을 닫든지 수문을 닫을 수 없다면 구조할 수 없도록 구조하지 않도록 판단을 내줄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아주 막연하게 그냥 자기 각자가 맡은 일을 하는데 큰 틀에서 이 상황을 지휘 감독하는 전문적인 전문가도 없었고 매뉴얼도 없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똑같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도 다시 똑같이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총리께서 적절한 지적을 하신 거고 이 판단을 잘못했다. 또 인명보다 귀중한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재차 언급했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을 텐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상청이 새로운 장비를 도입했다고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기상청이 예보하는 것에 따라서 행자부 중앙 컨트롤 타워에서 각 시도별로 각 댐별로 이런 조치별 케이스별 말하자면 시뮬레이션은 해줘야 돼요. 뭐 수문이 열려 있을 때 중요한 자세에 떠내려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어떤 도상훈련들이 존재하지 않고 그때 그냥 니 나가봐라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문제가 재발될 개연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 일을 계기로 전체 재해로 인한 어떤 인력들이 그다음에 정말 그
두 분 보니까 주무관도 보니까 춘순 씨의 부인도 공무원이더라고요. 아, 그렇게 아내도 공무원이고. 네. 예. 그래서 정말 선량하게 열심히 사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말하자면 어떤 물론 인명을 구하다가 또 그런 일을 했습니다만은 정말 위에 사람들이 배우 각성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말씀 주신 부분 중에 위에 사람들이 각성해야 한다. 네. 정말로 가슴에 와닿는 대목입니다. 실종자분 중에 기적적으로 구조가 돼서 생존한 분의 이야기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13km 저 강한 깊은 물에 휩쓸리고도 기적의 생존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사고 지점에서 13km가량 떨어진 춘성대교 인근 엄청나게 떠내려온 겁니다. 춘천시청 근로자 A씨 68세입니다. 살려달라 손 흔들자 수상 레저업체 대표가 보트를 몰아서 거센 물살과 1시간 사투 끝에 구조를 했다. 우비와 구명조끼를 착용, 골절상 외상은 없고 의식은 또렷했다. 구조한 광모씨는요, 우비와 구명조끼가 탈진과 저체온증을 조금이나마 지연시켜 생존할 수 있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19 국대원은 대체로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갈 경우 물을 먹는 데다 숨을 못 쉬어 익사한다. 이런 것이 천운인 것 같다라고 얘기했고요. 구조 직후 60대의 이 근로자 A씨는요, 배가 전복해서 사람이 빠졌다. 춘천시청 환경과에 연락해 달라라고 구조되자마자 동료 걱정을 했습니다. 탈진 증세가 있었지만 동료부터 찾았다. 라는 취재도 나 있고요. 안타깝게도 30대에 실종된 춘천시청 주무관, 생후 50일 아들을 둔 가장, 아내도 공무원, 출산 특별 휴가 중 현장을 찾았다가 사고가 났다. 얼마나 이 책임감이 강한 청년입니까? 예? 출산 특별 휴가 중이었어요. 일반 사람이면 나 휴가 중인데 뭐 다른 사람 있겠지. 미뤄도 아무도 손가락질 못할 상황이에요. 아들이 생후 50일, 피덩이 아들을 집에 두고 아직 몸 회복도 안 된 아내를 집에 두고 그 책임감 때문에 출산 특별 휴가 중에 현장을 찾은 겁니다. 그러다 실종된 겁니다.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실종된 주무관. 경찰청 조종수 씨 경위 56세, 부인 장성한 두 아들을 둔 채 실종이 됐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실종되고 사망한 분들의 사연, 안타깝지 않은 사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그래서 찾아야 되고요. 기적적으로 생존한 분의 경우는 정말로 구조 전문가들도 이게 천운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기적이었어요. 마지막까지도 그 정신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다고 해요. 좀 연세가 많으신 편인데 68세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정말 구사일생으로 정말 천운에 가깝게 기적적으로 생존을 하셨고 또 그것을 매우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레저업체에 그 운영하시는 분이 그걸 발견하고 이제 가서 구조해 주신 거예요. 사실 자기도 어떻게 보면 위험에 닥칠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본능적으로 살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아마 구조를 했겠죠. 이렇게 선량한 시민들이 참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을 이런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저희가 발견을 하게 되고요. 저희 아버지가 늘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화마도 무섭지만 수마가 더 무섭다. 왜냐? 화재 현장에는 재라도 남지만 물이 쓸고 간 자리는 아무것도 안 남는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물이라는 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죠. 사실 장마라는 게 이제 우리가 매년 겪다 보니까 올해도 그냥 그렇게 지나가려니라는 생각, 비가 좀 예년보다 많이 오나 보다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장마가 거의 이제 태풍에 가까울 정도로 전국을 막 집어삼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비가 뭐 당장 요 며칠 많이 온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많이 오고 있는 와중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위험을 인지하지 못했는지 특히나 수문이 열려 있어서 초당 16,000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쓸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 달랑 고무보트 같은 것을 어떻게 보내서 그 수초섬을 지금 소용돌이 치는 거 보세요. 보기만 해도 너무 무섭죠. 예. 그러니까 그런 아주 잘 돼 있지 않은 그런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에 그냥 저렇게 사람을 보내서 그걸 수습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너무 아니랬다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이제 기상청의 예보들이 좀 잘 안 맞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준비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 기상청도 이제 많이 좀 비난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기억하기로 2018년에 쏠릭이라는 태풍이 왔었어요. 그때 역대급 태풍이라는 이제 예보가 있어가지고 전국에 막 휴교령도 내려지고 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쏠릭이 별일 없이 지나갔거든요. 그때 또 사람들이 많이 이제 비판을 했어요.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냐, 휴교할 필요 없지 않았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안전에 관한
지난 거라면 좀 지나칠 정도로 설령 별일이 없이 지나갔기 때문에 많은 자원이 소모되더라도 이런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100배, 1000배 좀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파주에서는요, 급격하게 불어난 불 때문에 시내버스가 미처 피하지 못해서 시내버스가 물에 잠기는, 그래서 사람이 구조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 장면 함께 보시죠. 지금 보시면요, 이게 시내버스입니다. 시내버스가 운행을 하다가 갑자기 물이 범람을 해서 넘쳐드니까 시내버스가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말 그대로 오도 가지 못한 상태에서 물에 잠긴 겁니다. 저 안에 버스 기사도 있었고 당연히 승객도 있었죠. 소방대원들이 정말 구명 보트를 타고 가서 지금 나무 잠긴 거 보세요. 사람 키보다 훨씬 큰 나무가 이렇게 잠겼잖아요. 버스에는 정말이지 완전하게 침수되기 일보 직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행히 승객과 버스 기사 모두 다 안전하게 구조를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물이 불어나는 속도는 우리가 사람이 예측하기 어렵다. 우리가 짐작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무서운 기세로 물은 차오른다. 라는 대목이고요. 달리던 시내버스도 이렇게 침수될 정도의 물피해. 지금 주말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이섬과 자라섬, 대표적인 관광지 두 곳도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 남이섬이잖아요. 산책로, 선착장, 일부 구간 완전히 물에 잠겼고요. 침수 피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20년 만에 남이섬이 물에 잠겼고요. 자라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무만 남고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이게 섬인가? 강인가? 싶을 정도의 침수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특히 남이섬이 침수대 피해를 입은 거는 20년 만의 일이라고 해요. 저도 이제 남이섬이 1년에 한 번 정도 가족과 같이 가는데. 아, 그러세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남이섬 또 자라섬 전부 다 물에 꽉 잠겨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연재해라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도 굉장히 불가항력적인 것 같아요. 이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무섭다는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반포대에 건너서 이제 방송도 하러 오고 또 집이 한강 주위인데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한강에 물이 범람한 적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강변북로하고 올림픽대로가 전부 다 지금 양방에 차단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제 강변북로는 뭐 일부는 폐쇄가 안 되었지만, 그래서 이 정도의 어떤 물이 꽉 차 있는 것은 뭐 물난리라고 표현해도 좋은데 굉장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버스 봤잖아요. 저도 이제 버스 그 기사를 봤는데 버스가 이렇게 처음에 운행을 할 때는 뭐 한 바퀴 정도 물이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저렇게 버스 위에까지 찰 정도 된다고 한다면 갑작스럽게 물이 불어나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없다는 예상할 거죠. 수 없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재해가 조금이라도 시작될 것 같은 징조가 보이면 반드시 우리는 대비를 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러한 대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이제 정부나 지자체예요. 그러면 이거 기상예보 관련 것이 굉장히 발달을 해서 예측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실 이번 장마를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예보가 빗나가면서 좀 자연재해를 키우지 않았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 자, 막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이번에 유독 많았습니다. 이거 누구 책임일까요? 중부지방 기준으로 사망 실종 총 4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2011년 78명 인명피해 이후 9년 만에 최악의 피해입니다. 그런데 그 각계의 경우를 보면 참 안타깝고 어이가 없습니다. 컨트롤 타워도 지자체도 우왕좌왕. 지난 2일 오후 3시 중대본 집중호우 대응 수위 초고 단계 비상 3단계를 격상했는데 이미 22명의 인명피해 발생 뒤에 격상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 실종되고 죽고 나서 격상하면 뭐합니까? 그 전에 격상했어야지. 중대본도 이랬고. 보세요. 부산 동구 지하차도가 침수된 것이라는 예상된 상황에서도 차량 출입 통제를 안 해서 3명이 사망했고요. 서울 관악구에 도림천 진출입로 차단을 안 했어요. 통제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명 사망했습니다. 경기 가평 급경사 지역에 펜션 건축을 허용했고 산사태 가능성이 예고된 데 불구하고 안 막았어요. 3명이 사망했습니다. 김배윤 박사님, 네. 국가와 지자체가 사실은 예견된 피해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네.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막을 수 있었던 인재를
그러니까 인명피해를 결국 맞지 못했던 인재가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단 기상청 예보부터 사실은 잘못된 부분 때문에 국민들의 원성이 잦은 상태인데요. 맞아요. 우리가 올해 한 5월달 정도로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면 당시 올여름이 참 더울 거다.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얘기하면서 7월 말 8월 초에 무더위가 올 것이기 때문에 이 마스크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했던 기억 다 나실 겁니다. 그 7월 말 8월 초가 지금이고 벌써 7월부터 8월까지 계속되고 있는 집중 장마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상청의 예보 문제를 첫 번째 지적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기상청 예측이 빗나갔다고요. 두 번째는 기상청 예측이 빗나갔더라도 중장기적 예측은 빗나갔을지언정 현재 보이고 있는 시점 속에서 얼마든지 장마가 계속되고 있으면 호우가 누적되고 쌓이면서 예측될 수 있는 숱한 호우에 관한 피해들을 정부는 예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여기에 대한 대비책들을 명백하게 쌓아놨다면 이렇게까지 인명피해가 속출했겠냐라는 아쉬움이 남게 되는데요. 대한민국에는 각종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재해와 재난에 관련된 예방 매뉴얼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령에 근거해서 13가지 핵심 기능에 따라서도 이러한 집중호우 장마가 발생하게 됐을 때 정부, 부처와 지자체는 어떤 방식으로 행동 요령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들이 갖춰져 있고 이를 바탕으로 여기에 대한 대비, 대응, 훈련까지도 하고 있는 게 현재 정부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사람들이 인명피해를 당할 정도로 정부가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다면 사람이 먼저다라고 얘기했고 또 7월부터 지금까지 이 비가 거듭 계속 내리고 있을 때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이러한 문제를 대응했어야 마땅한 일입니다만은 너무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와 현재 집권 여당이 보여줬던 모습은 이런 집중호우에 대응하는 모습보다 부동산 정책에 우왕좌왕하면서 그 짧은 기간 내에 국회에 모여서 법안 처리하는데 몰두하는 모습 보여줬던 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남은 기간이라도 이 비가 계속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폭우 피해 상황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소개해드립니다. 한동훈 쫓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신라젠 수수의 의혹과 관련해서 해당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을 기소하지 못한 가운데 인변 출신의 권경혜 변호사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MBC의 보도 이후에 전화를 걸어와서 한동훈을 쫓아내야 한다라고 말했다라고 주장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 방통위원장은 이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변 출신의 권경혜 변호사가 폭로한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고 여러 조간신문에서 보도되고 있는 건데 지금 일단은 이재명 기자, 권경혜 변호사가 폭로한 내용 무엇입니까? 함께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권경혜 변호사가 민변 출신이죠. 그러니까 좀 친여적 성향이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난해 조국 사태 이후로 현 정부에게 비판적인 글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제 이런 글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지난 3월 31일이 MBC가 신라젠 취재 의혹을 처음 보도했을 텐데 그 전에 현 정부 핵심 관계자 그러면서 방송을 관장하는 분이 한동훈에 대한 보도가 곧 나갈 거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제 글을 올렸다가 바로 삭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많은 언론들이 이걸 보도하면서 방송에 방송을 관장하는 분이라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어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직접 해명을 합니다. 뭐라고 해명을 하냐면 제가 전화한 건 맞지만 그 시점이 아니다. 이미 3월 31일 MBC가 보도한 이후에 자신은 통화를 했을 뿐이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의혹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의 의혹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권경혜 변호사가 다시 공개적으로 글을 올립니다. 추가 폭로한 거군요. 추가 폭로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두 사람의 대화를 내용을 공개하는데 한상혁 위원장이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통화한 건 이미 한동훈 검사장 관련된 보도가 나온 이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고 날 때 권경혜 변호사가 통화 시점이 틀린 건 맞지만 통화 시점은 그 뒤에 하는 게 맞지만 통화 내용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공개를 합니다. 한상혁 위원장이 먼저 윤석열이랑 한동훈을 꼭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자 지금 이 대목이 그러니까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권경혜 변호사에게 전화로 얘기를 했다라고 권경혜 변호사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 자체는 권경혜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한상혁 위원장이 윤석열이랑 한동훈을 쫓아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경혜 변호사가 아니 현 정부는 촛불 정부가 아니냐.
그럼 최동욱 전 검찰총장 그리고 윤석열 당시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이었죠. 내친 박근혜 정부가 뭐가 다르냐. 검찰총장은 임기가 보장된 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상혁 위원장이 윤석열 똑같다. 그러면서 한동훈은 더 나쁘다. 반드시 쫓아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계속 그 같은 주장을 했고 권계희 변호사가 한동훈 검사장은 이미 지방으로 당시 이제 부산 지검으로 고검이죠. 고검 사장검사로 이제 갔기 때문에 쫓아내지 않았느냐 했더니 한상혁 위원장이 아예 쫓아내야 한다. 그러면서 얼마나 나쁜지는 곧 알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권계희 변호사는 MBC가 신라젠 의혹 관련해서 보도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대화를 보고 나서 기사를 찾아보니 MBC가 그걸 보도했다는 겁니다. 그때 보도 당시에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나왔었습니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쟁점인데 당시에 한동훈 검사장 이름이 나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익명으로 MBC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계희 변호사의 주장은 어떻게 한동훈 검사장인 걸 알았느냐라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한 상태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부인 해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자가 윤 총장을 내보내야 한다고 말했느냐라고 묻자 기억이 잘 안 난다. 내 습관상 안 했을 것 같다. 통화에서 한동훈 이름은 언급했지만 쫓아내야 한다고 한 적은 없다. MBC가 한동훈을 익명으로 보도했지만 한 검사장이란 건 다 알고 있었다. 라고 얘기했어요. MBC의 보도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의도적이고 악의적이다. 라고 주장을 한 상황입니다. 이재민 기자, 지금 서로의 주장이 다른데 쟁점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권경희 변호사의 주장대로 정말로 한동훈도 윤석열도 둘 다 나쁜 사람들이고 쫓아내야 한다라고 말을 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한상혁 방통통신위원장이 MBC가 이름을 밝히지도 않았는데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느냐. 이 쟁점이 두 개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 먼저 얘기를 하면 한동훈이 익명으로 보도했는데 한동훈 검사의 이름을 MBC에 공개하지 않고 익명으로 보도했는데 이 이름을 어떻게 알았냐 했는데 처음에는 한상혁 위원장이 자신이 MBC 보도 전에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한 건 악의적 보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몰랐다는 뉘앙스였는데 그 뒤에 다시 기자들을 만나서는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약간 말이 엇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이 익명으로 보도했을 때 이미 알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전혀 몰랐었던 건지 사실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처음에는 잘 몰랐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다고 보도한 거는 다 악의적이라고 얘기했다가 나도 사전에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문제가 논란이 되는 거죠. 다시 첫 번째 논란으로 가면 본인이 윤석열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쫓아내야 된다 이런 말은 자신의 언어 습관상 쓰지 않았을 것 같다 얘기하지만 한동훈 검사장 얘기를 언급하는 것 자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한동훈에 대해서는 언급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한상혁 위원장 자리 자체가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게 그러니까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고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송통신 정책 자체는 어떤 내각에서 그러니까 장관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를 통해서 위원회에서 합의와 논의를 거쳐서 하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만큼 위원장 자리가 이제 고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요구하는 건데 자 한동훈 검사장을 쫓아내야 된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그냥 나쁜 평가를 했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어느 하나의 정파에 좀 쏠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MBC가 보도하기 전에 만약에 이 사안을 알았다면 방송통신위원장이 특정 언론의 뉴스를 미리 알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근데 물론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권경의 변호사의 주장은 본인의 기억을 바탕으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첫 번째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가 다음에 또 추가 내용을 공개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본인의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모든 게 정확하다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방통위원장이 사전에 특정 언론의 보도 내용을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이 또 대화 과정에서 여권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 측근들의 문제를 본인이 먼저 제기했다면 분명히 상당히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실체와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이런 점 분명해 보입니다. 예, 두 사람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단정돼서 발언드릴 수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양쪽의 입장 고루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것이 이재명 기자, 한상혁 위원장이 MBC가 예컨대 그 검사가 누구인지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어떻게 한동훈인지 알았느냐와 관련돼서는 여러 의문이 나왔습니다. 그건 다 아는 사실이다. 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다 알죠? 그렇죠. 굉장히 의문이죠. 사실 신라젠 의혹 보도가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고 그 이후에도
한 검사장이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고 나중에 이제 사흘 있다가 MBC가 실제 실명을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한상혁 위원장이 기자들을 만나서 직접 MBC가 보도한 사람이 한 검사장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분명히 본인이 얘기하기 때문에 과연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사실 이제 MBC에 제보했던 인물이 있죠. 그 제보자의 변호인이 지금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인데 어제 황희석 최고위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도 미리 알고 있었다. 방통위원장이 미리 알고 있었던 게 무슨 문제냐 이런 식의 이제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보도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본인도 의미입니까? 알고 있었다. 근데 본인은 어쨌든 뭐 제보자의 변호인이기 때문에 뭐 제보자로부터 사전에 들었는지 그건 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자 본인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상혁 위원장이 알고 있는 것도 문제가 안 된다. 근데 이건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본인이 뭐 얘기 줬다는 얘기인지 정확치는 않지만 한 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방송에 있어서 누구보다 중립적이고 독립적이어야 될 기관에서 특정 언론의 뉴스를 미리 알았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논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한 위원장의 추가 해명도 필요할 것 같고 이거에 대한 어떤 제3의 기구에서의 공식적인 조사도 필요해 보입니다. 3월 22일에 황희석 최고위원의 SNS에 뭔가 글과 사진이 올라오는데 함께 보시죠. 이 논란의 통화가 있고 다음 날이죠. 자,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의 사진이 올라가며 이제 둘이서 작전에 들어간다라는 글인데 이재명 기자, 황희석 최고위원의 주장에 따르면 MBC의 보도 내용을 사전에 황희석 최고위원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그 논란의 당사자이고 권경혜 변호사랑 통화를 이루어지는데 그 다음날 이런 사진과 함께 둘이서 작전에 들어간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황희석 최고위원이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보자의 지금 현재 변호인을 맡고 있습니다. MBC 제보자의. 그런 의미에서 뭐 사전에 제보자로부터 얘기를 들었는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작전이란 게 뭡니까? 이제 그걸 밝혀야 되는 게 사실 검찰의 몫이죠. 검찰이 지금 수사가 이제 신라젠 취재 의혹 보도가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신라젠 취재와 관련된 의혹이 하나 있는 거고 또 그것을 보도하는 과정 속에 의혹이 또 하나 있는 거죠. 두 가지가 이제 두 트랙이 있는 건데 검찰이 두 개를 수사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아직 그 신라젠 취재 의혹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어떤 논의와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MBC가 과연 이것을 MBC가 제보자를 어떻게 만났고 제보자로부터 어떤 제보 내용을 받았고 그리고 제보자는 어떻게 협조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사실 아직까지 정확하게 드러난 건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뭐 작전이 무엇인지 그건 어떻게 보면 황희석 최고위원이 정확하게 밝혀야 될 사안 같은데 중요한 건 황희석 전 최고위원이 어떻게 알았든 한상혁 위원장이 사전에 알았던 건 또 별개의 문제고 전혀 다른 문제죠. 그런 점에서 그건 또 별도로 확인하고 밝혀져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당사자들의 추가 해명이 나오면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야당에서는 이렇게 문제 삼았습니다. 민변 출신 권경혜 변호사가 의혹을 보도한 MBC 보도 직전에 청와대 민정실로부터 입을 다물라는 압박성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한동훈은 반드시 내쫓을 거고 그에 대한 보도가 곧 나갈 거니 제발 페북을 그만두라는 권 변호사는 또 매주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하시는 방송을 관장하는 분이라고 밝혔는데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백히 밝혀야 하고 그야말로 건넌 유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검 또는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진실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는. 자, 원희룡 지사도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던 추미애 장관은 이 정도면 최소한 사과라도 해야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 한동훈 검사장 찍어내기 작전에는 누구가 참여한 것이냐. 권한 유착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냐. 낱낱이 파헤치고 특검 혹은 국정조사 논의를 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제 방통위 설치법이 2007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위원장, 부위원장 둘 상임위원 이렇게 했고, 그런데 실제로 항상 방통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어떤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 정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규제의 어떤 핵심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 위원장의 자리라고 하는 매우 중립적인 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또 그렇지 않았을 때 역대로 뭐 2011년부터 계속 말하자면 방통위 설치법 위반에 따라서 여야가 쟁론을 벌려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그런 어떤 그 당정협의회에 들어간다든지 방통위가 이제 그런 부분을 문제 삼아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러한 어떤 한상혁 위원장의 아직은 이제 설입니다만은 만약 그렇게
직위 어떤 직무의 얘기가 아니더라도 어떤 특정인에 대한 호불호가 갈린다든지 그것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처럼 보이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최근에 제가 좀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상임위원도 예컨대 이제 김효재 전 의원이 이제 야당 몫으로 또 김현 상임위원이 여당 몫인데 사실은 김효재 상임위원은 조선일보 기자를 하셨어요. 최소한 언론인 출신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김현 국회의원은 언론인 출신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지금 뭐 권한유착이지 뭐 언론에 대한 그 정치의 개혁이 많이 나올 때 사실은 지나치게 정치인들이 방통위를 장악하는 건 매우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이 부분에 대한 야당의 공격의 빌미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차제에 훨씬 더 말하자면 이 방통위의 중립성에 대한 강도 높은 어떤 상임위는 상임위대로 방통위 자체에서도 좀 그런 명백한 의사 표현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해당 의혹이 불거졌고 국민들 사이에 불거진 이 의혹과 관련돼서 당사자들의 추가 해명이 나오면 또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의혹이 어떻게 규명되는지에 대해서도 추후에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입니다. 청와대 김주원 민정수석의 꼼수 매물이다라는 지적을 오늘 세 번째 주제 제목으로 다뤄봤습니다. 김주원 민정수석이 잠실 그 아파트를 판다고 내놨는데 시세보다 수억 비싸게 매물을 내놨다라는 지적이 이어졌고 이에 대해서 사실은 민정수석이 집 팔기 싫었던 거 아니야? 라는 의혹의 눈초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김주원 수석이 내놓은 해명이 오늘 소개됐는데 그게 논란인 겁니다. 남자라서 해명이 남자라서 서울 송파구 잠실동 47평형 전용 123제곱미터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습니다. 저것도 팔라고 버티다 내놓은 겁니다. 가격이 22억 원인데 역대 실거래 최고가보다 2억 천 비싸게 내놨고 현재 다른 매물보다 최고 4억 비싸게 내놓은 거라 진짜 팔라고 내놓은 거냐 아니면 팔기 싫다는 거냐 논란이 일었죠.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렸는데 부동산 중개업소 측은요 김 수석이 매물 다시 가져갔다. 논란 일자 매물을 회수했다는 겁니다. 매수하려는 사람이 있어서 조율하느라 매물에서 빼놓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 수석이 가격 안 정했다. 부동산 거래할 때 남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남자라서 잘 모른다 집값. 이렇게 해명을 내는 겁니다. 왜 시세보다 비싸게 내놨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남자라서 모른다. 본인이 내놨는지 부인이 내놨는지도 청와대는 모르겠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로서 모른다는 이 해명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이른바 김의겸 대변인 시즌2라는 겁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도 지난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자진 샀다며 건물 매입은 아내가 한 일이다. 나는 몰랐다라고 해명을 해서 논란을 샀던 바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선 김의겸에 이어 또 부인 탓을 한 것이다. 강남의 아파트 두 채로 수억 원 차익을 올리고 남자들은 잘 모른다라는 게 말이 되냐. 윤혜석 미통당 부대변인은 얼마나 팔기 싫었으면 중개업소 매물 공유 전산망에도 이 집이 없다고 한다. 지극한 강남 사랑에 국민들은 절망하고 분노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병인 박사님. 네. 남자라서 모른다. 자, 네. 저도 남자, 박사님도 남자. 네. 그 동네 집값 모릅니까? 압니까?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김진 기자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잘 알죠. 네. 대한민국에 있는 비싼 집이 아니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지금 우리의 삶의 터전에 관한 부동산 문제를 모른다는 게 과연 국민들의 상식에 납득이 갈까라는 생각이 들고 약간 성차별적 발언 아닙니까? 이거 뭐 남자들은 잘 모르고 여자들만 막 부동산에 혈안이 돼 있다 이런 뜻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로 성인지 감수성 논란에 굉장히 깊게 빠져들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조심스러울 때에 사실 남자, 여자, 이 성에 관련된 문제로서 이 문제를 접근했던 것도 납득할 수가 없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예. 두 번째로 이런 어떤 국민이 보더라도 참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들을 내놓기 때문에 과거 영화의 한 명대사 속에 비겁한 변명입니다라는 대사가 있기도 했거든요. 실미도에 나왔던 대사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그런 영화 속 한 대사가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한 조간신문 사설에서는 아예 제목으로 이런 얘기도 달았던데요. 어떻게 해요? 매일 국민 화나게 하려고 작정한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가 보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정부의 관계자의 대책과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들이 보이고 있는 부동산의 사랑, 이런 내용들은 전혀 이유 배반적인 모습들이 계속 보이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이 민정수석 보시기에는 저는 앞서서 대통령의 말을 듣고 집한 사람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앞서서 예를 들어 김상곤 부총리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집하려고 그래서 아마 비슷한 지점에 집을 좀 일찍 판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나중에 그리고 난 다음에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게 되니까 김상곤 의문의 일패, 이런 기사들이 보도가 되기도 했거든요. 김상곤이 의문의 일패다. 지금 팔아도, 있는 시세에 팔아도 충분히 다른 사람들이 판 금액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호가보다도 한 1억, 2억을 더 높여서 집을 내놓고 팔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게 된다면 과연 이런 정부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 예. 한 가지 말씀 더 그건 드리면요. 패기 싫은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윤희숙 의원의 5분 발언 때문에 화제가 된 바 있지 않습니까? 윤희숙 의원에 대한 발언 속에서 국민들이 사실 뜨겁게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는 세종시에 있는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그 와중에 정부가 세종시 수도 이전한다 그래서 또 세종시 집값이 확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럼 지금 민정수석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얼른 매물 거둬야죠. 호가를 한 5억 정도 더 높여서 내놓고. 근데 이거는 어차피 이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정부가 했던 얘기들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더라도 윤희숙 의원은 그 값에 그냥 맞춰서 팔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상식적인 공직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민정수석의 저 같은 행동을 보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국민들의 모습을 인지한다면 이거는 청와대가 부동산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를 거두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 한 가지 요인 속에서 결국은 본인 스스로가 지키지 않는 내로남불에서 찾아주는 것 아니냐. 이거 내로남불이다. 네. 야당 지도부 김병민 박사의 개인 견해였고요. 집값을 몰랐던 이유가 남자라서 몰랐다면 집값을 줄줄 꿰고 있는 김광삼 변호사님은 뭐가 되는 겁니까? 어제 집값을 줄줄 꿰고 있지 않아요. 남자 중에 남자. 남자 중에 남자. 그런데 뭐 그러잖아요. 특히 이제 강남에 집이 있으면 강남 집값이 이 언론이나 이 신문을 보면 매일 오른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관심이 있어요. 우리 집은 얼마가 올랐지? 그럼 집에서 집사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집이 얼마 올랐더라. 뭐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오른다고 기분 꼭 좋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르면 공시지가가 오르고 세금이 오르거든요. 예. 그렇지만 집값이 오른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최고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집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부랄지 가족이 제일 비중을 차지하는 집의 가격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근데 저는 그 김전 수석이 지금 도곡동에 아파트가 있고 송파에 아파트가 있는데 당연히 팔게 되면 송파를 팔 것이다. 그런 생각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송파 아파트가 좀 도곡동에서 덜 올랐더라고요. 그러면 세금을 얼마나 적게 냈지, 절세를 할지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부터 아마 협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송파를 팔려고 했는데 아마 김전수석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의 좀 소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다주택자가 뭔 죄야? 그 내가 공무원이라고 해서 꼭 주택을 팔아야 돼? 이거 좀 굉장히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견해죠. 추측이죠. 아니요, 언론에 나온 얘기인데 그래서 노영민 실장이 처음에 집을 팔으라고 했을 때 거기에 굉장히 반발했다고 그래요. 그래요? 언론 보도에 의하면. 예. 그래서 본인은 굉장히 소신이 있고 나는 필요에 의해서 집을 두 채 가지고 있는데 왜 팔으라고 하지 하면서 그러면 지금 분위기 자체가 고위공직자가 집을 팔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송파에 있는 집을 내놨는데 팔 의사가 있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뭐 2, 3천만 원도 싸게 내놓으면 금방 팔릴 거예요. 그런데 최고가보다도 이제까지 그러니까 최고가 갱신 쭉 해왔잖아요. 최고가보다도 2억 이상 그리고 현 시세보다도 4억 이상을 매물을 내놓으면 그 집을 누가 사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부동산 보유세랄지 종부세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는데 그럼 결국 본인이 집을 좀 어쩔 수 없이 내놔야 하는데 팔 의향은 없고 나는 팔려고 했는데 안 팔려서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했을 가능성이 좀 크다. 그렇지만 남자기 때문에 모른다. 이건 사실은 변명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김의겸 전 대변인도 그랬고 김주원 수석도 그랬고 무슨 일 터졌을 때 조국 전 장관도 한번 그랬죠. 아내 탓을 하는 것과 관련돼서 야당에서 좀 지적이 있었는데 김소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집을 파는지 안 파는지를 전 국민이 보고 있는데 매일매일. 진짜 전 국민이 보고 있어요. 집을 언제 팔 건지 얼마에 팔 건지. 근데 이제 이게 아내가 내놔서
혹은 이제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잘 이런 거 모르지 않느냐는 식의 해명은 뭐 본인들끼리는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게끔 청와대에서 해명을 하는 건 국민 누구도 수긍하기가 어렵죠. 뭐 여성분들이 좀 더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 그런 뭐 속설들도 있기는 한데 청와대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적절하다. 네, 그리고 일단 여자가 남자가 이렇게 시작하는 말은 일단 안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뭐 여자는 뭐 어떻다, 남자들은 이렇다라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뭐 이 발언이 딱히 뭐 성차별적이라고 저는 생각까지는 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 말은 일단 안 하시는 게 안전하고 두 번째로 그 이제 집을 팔 때 높여서 내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팔고 싶은 거 아니냐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더해서 신고가를 갱신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그 가격 이하로는 안 팔고 싶어요. 주변 집값도 다 올린다. 그러니까 그 가격이 약간 기준점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신고가가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 신고가가 올라가면 그 같은 아파트를 소유한 그 주택 주인이 21억에 팔렸는데 난 뭐 21억보다 낮게는 안 내놓겠어. 이제 이게 기준점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설령 이게 팔린다고 해도 신고가를 갱신하는 것은 사실 청와대의 관료가 오히려 지금의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는 기준을 남기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사실 다주택자는 무조건 집 팔아라 이런 것 자체도 좀 너무하다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청와대가 정부가 이제 이거를 밀어붙이고 있고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계속 되니까 이제 정부에서 일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내놓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정부의 정책을 역행해서 신고가를 내가 갱신하겠다라는 액수의 매물을 내놨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명이 빈축을 샀습니다. 야당의 윤희숙 의원의 5분 발언에 이어서 민주당의 신동근 의원이 반박성 연설을 했습니다. 내가 진짜 임차인이라면서 말입니다. 일단 그 대목 들어보시죠. 저는 3천만 원의 월세 70만 원 내는 진짜 임차인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높아서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내년이면 주택 소유자가 됩니다. 나이 60에 집을 장만하는 것입니다. 진짜 임차인이다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진짜 임차인이라던 신 의원님 알고 봤더니 월세 소득자다. 무슨 얘기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총선 전 선관위 신고 재산 내역서를 보니까 인천 서구 완정로 상업용 건물에 면적 14제곱미터짜리 상가를 한 칸 보유하고 있다. 가격이 3억 3,915만 원. 검단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도 보유하고 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분양가가 4억 730만 원. 그러니까 월세가 꼬박꼬박 나오는 상가도 갖고 계시고 아파트 분양권도 갖고 계시다. 내가 진짜 임차인이다 라고 말했던 신 의원이 말입니다. 과거 치과 병원을 직접 운영하던 상가로 당선 후에는 세입자를 들여서 월세 받고 있다. 월세를 내기도 하고 월세를 받기도 하네요. 그것도 상가에서 월세를 얼마 받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 김면 박사님. 네. 진짜 임차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진짜 임차인이고 진짜 임대인이네요. 진짜 임대인. 진짜 임대인이 더 가깝네. 진짜 임차인이 그리고 가깝네. 진짜 임차인은 아닌게요.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여기 자세히 보면은 아파트 분양권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럼 이러한 발언을 듣게 되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나와서 발언을 하면서 임차인의 심정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런 법들을 통과시키기 위한 말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월세 나오는 상가 갖고 있으면은. 아니, 월세 나오는 상가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다니까요? 아파트 분양권이 있으면 이제 들어가는 내 집이 있는 거잖아요. 그냥 진짜 월세 사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말들을 끄집어냄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화를 더 돋구는 것이 아닌가라는 목소리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진짜 임차인은 요즘 유행처럼 내가 임차인이다 하는데 제가 진짜 임차인입니다. 김병민이 진짜 임차인이다. 진짜 임차인들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전세 매물들이 결국은 법안 통과 이후로 전세 매물 싹 사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더 화가 나는 건 제가 있는 아파트 단지 쭉 주변에는 재건축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래된 아파트들. 근데 아까 신고가, 호가 얘기를 했는데 정부가 야심차게 8사 부동산 대책 내놨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호응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대책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우리 기다리지 뭐. 이러니까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재건축 단지의 호가들이 더 올라갑니다. 그럼 전세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이 집값은 너무 올라가서 따라가기도 어려워. 전세는 품귀 현상이 나타나. 그럼 우리는 어쩌라는 거지? 그러면서 그 당시에 법사위원장이 했던 말 기억나시죠? 부동산의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집의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이런 메시지를 국민에게 내놓고 있으니까 국민들의 화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라면 솔직하게 정책 실패 자임하고 죄송합니다. 저희의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임차인이 아니면서도 내가 진짜 임차인이다라는 말로 국민들 현혹하고 국민들 기만하는 발언들은 최대한 집권 여당 책임있는 정치들이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임차인들의 심정을 대변한다는 취지로 내가 진짜 임차인이다. 내가 진짜 임차인의 심정에서 정부 정책이 맞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진짜 임차인들 우리 서민들이 누가 상가에서 월세 받습니까? 누가 아파트 분양권 갖고 있으면서 월세 걱정하고 전세 걱정합니까? 왜 이런 말을 한 거죠? 법적으로는 진짜 임차인 맞아요. 국민들 기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진짜 임차인 맞는데 이제 정치적으로는 진짜 임차인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정치적 의미에서 그리고 뭐 전세권이랄지 임차 관련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들은 그런 거잖아요. 정말 어렵게 살면서 매달 자기의 소득에서 주거 비용으로 그 돈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지금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상가에서 월세 나온다고 하는데 본인이 내는 임차료보다는 상가에서 하는 월세가 더 많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거기서 수익을 얻는 것이지 소득에서 오히려 굉장히 어렵게 지불하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의 좀 특이한 현상을 제가 한번 봤어요. 최근에 국회의원 단상에 쓴다랄지 SNS 보면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저는 정말 임차인이라고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진정한 임차인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때부터 우리가 이런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시대가 됐나. 이거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컬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실수를 금치 못할 정도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우리가 공공주택이랄지 이런 것들을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정한 임차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복지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혜택을 주고 또 하나 그러면 진정한 임차인만 국민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임대인도 국민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도 마찬가지로 배려하는 정책. 그러니까 서로 상호 어떻게 보면 상생할 수 있는 제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중요한 거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국가에서 무조건 임차인 때문에 보호를 하고 임대인은 마치 임차인의 적인 것처럼. 임대인이 만약에 전세를 내놓지 않으면 임차인은 어디 가서 집을 얻어서 살 겁니까? 그래서 그걸 상호적인 측면에서 정책을 펴야지 이걸 너무 일방적인 측면에서 펴게 되면 어떤 자본주의 원리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제적인 향후에 있어서 대한민국 경제 정치랄지 이런 거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쳐서 경제 성장이랄지 이런 데도 사실 도움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정부가 됐던 정치인들은 반드시 생각할 것은 바로 상생입니다. 상생. 예. 상생을 전제로 해서 정책이랄지 법률을 만들고 규제를 해야 하는 것이지 이걸 단순히 규제 만능, 처벌 만능, 법률 만들어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경실련에서 현 정부에서 부동산과 주택 정책 고위공직자가 다수가 재산이 51% 상승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의 지적도 들어보시죠. 부동산 금리 정책에 관여하시는 미국 이상 고위공직자 107명 중 39명이 주택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재산은 취임 초 인당 평균 11.3억 원이었지만 2020년 6월 기준으로 17.1억 원으로 5.8억 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은 이런 뉴스들이 국민들을 허탈하게 하는 건데 김영주 의원님. 네. 현 정부에서 부동산과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들이 현 정부 내에서 부동산 재산이 51% 올랐다. 진짜 임차인들은 이런 뉴스 보면서 허탈해지죠. 그렇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하면 고위공직자 공무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세종시와 서울의 집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요. 또 강남의 집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러니까 저 말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공교롭게도 서울에 살던 공무원들이 세종시로 내려가다 보니까 임대주택을 사든 오피스텔을 사든 집을 사든 그렇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또 수도로 옮긴다는 말 때문에 그 집도 올라버렸으니까. 예. 결과적으로 강남은 강남대로 오르고 세종은 세종대로 오르고 그 두 개를 다 갖고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고위공직자죠. 예, 고위공직자네요. 그럼 국회를 만약에 세종시로 옮긴다고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집 하나, 지역구에는 전세 살고 서울의 집 한 채, 세종시의 집 한 채를 가질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네. 갈수록 그게 더 역으로 이게 분산 정책이 아니고
고위공직자들을 위한 집중 정책이 되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우스운 거는 그렇게 해서 과천청사를 세종시로 옮겨놓고 과천에는 또 아파트를 또 짓겠다. 이게 그거는 분산 정책입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하나하나 가다 보니까 그 원론적인 어떤 이율 배반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야말로 뭐 최소한 지금으로부터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자유시장 경제를 그대로 이렇게 질서라고 하는 것을 지키면서 핵심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이른바 다주택자들 또 그 정책계에 관련된 지역의 아파트나 부동산이 있는 분들을 배제시키는 그런 조처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요것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또 부시장님을 지내셨기 때문에 이 자료 함께 보면서 또 계속 이야기 듣겠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 일주일째인데 전셋값이 더 뛰었다. 올해 들어 최대폭으로 뛰었다. 임대차 3법 시행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오히려 지금 전세폭 상승률이 올 들어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시장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 예상할 수 있는 일이죠. 과거에 1년을 2년으로 옮겼을 때도 전세값은 올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랬다. 예, 실제적으로 그런 정책이 나왔을 때 올랐습니다. 이제 그런 것은 우리가 이제 그것을 감안해야 될 부분이지 그런 것이 안 오를 것이라고 예상한다는 게 그걸 이제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그러면 전세 전환율을 낮춰야 되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컷 양도해서 높이고 전환율 낮추니까 거래가 없어서 세금도 안 거치는 그런 악순환이 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느냐 하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세금이 거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출구를 만들어야 할까. 이 기회에 팔 수 있는 사람에게 팔 수 있는 한 번 찬스라도 줘야 될까요? 정책들이 서로 모순된다. 네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전세를 내는 사람이나 전세에서 월세를 돌리는 사람이나 아무도 이익을 보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이 사건은. 그러니까 뭐냐면 임차인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임대인한테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닌 정책을 왜 하느냐입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의 개인견에 들어봤습니다. 이 가운데 통합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상당한 변화를 맞았습니다. 정당 지지도 보면요. 민주당의 지지도는 35.6%, 통합당의 지지율이 33.8%. 이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창당 이후 최고치고 민주당과 통합당의 격차가 거의 없을 정도로 지지율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자, 서울 지역은 어떨까요? 자, 이건 꼭 고지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서울에서는 뒤집혔다. 34.9% 민주당, 미래통합당이 37.1%, 지지율 차이가 0.8%포인트 차이입니다. 이런 주요한 변화가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국회 반장 출신의 이재명 반장, 어떻게 분석합니까? 예, 뭐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해왔지만 결국은 서울에서 굉장히 지지율이 많이 여권 입장에서 여당 입장에서 떨어졌다는 것, 그건 결국은 이제 사실 지금 통합당이 물론 윤희석 의원의 5분 발언, 레전드 연설이나 이런 얘기 있었지만 사실 통합당이 좀 특별하게 무엇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지지율은 계속 빠지고 통합당 지지율은 계속 오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결국은 현재 여당에서 여권을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이, 그 시장의 반응이 좋지 않다는 뜻일 테고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겠죠. 지금 이 여론조사 자체에 김재원 수석의 문제, 신동근 의원의 임차인 발언 논란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금 계속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계속 깊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 불신이 깊어지고 있는 데는 정책 자체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그 다양한 플레이어들의 여권의 플레이어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청와대라든지 여당의 그 메신저들의 어떤 논란 속에서 계속 이제 이런 여론이 커지고 있는 것 같고 물론 서울 여론조사에서 서울에 지금 보니까 여론조사가 참여한 사람이 이제 400명이 좀 넘어서 굉장히 모집단이 작죠. 그래서 이 여론조사가 굉장히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고 그 수치 자체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서울에 뒤집혔다, 통합당이 앞섰다 이렇게 얘기하는 좀 섣부른 면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통합당이 지난 총선에서 서울에서 굉장히 참패를 했죠. 그런 총선 결과 등을 비춰봤을 때 상당히 여론이 지금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 그거에는 결국은 지금 부동산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특히나 30, 40대가 여당의 가장 강한 지지층이었는데 사실 부동산에 가장 관심이 많은 것 그리고 내 집 마련의 꿈이 가장 강하게 30, 40대로 봤을 때
그 자신의 지지층에서 지지를 잃고 있다는 게 굉장히 여당 입장에서 뼈아픈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핫플 시간인데요. 오늘 어떤 분들이 핫플에 선정됐을지 궁금합니다. 바로 만나보죠. 문재인 대통령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오늘 첫 번째 핫플이고요. 두 번째는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양이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번 장마와 홍수 피해가 극심했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북한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무단으로 물을 방류했던 것도 상당했습니다. 특히 어제 저희가 직접 연천 지역에 강이 범람을 하는 모습도 보내드렸습니다. 자, 북한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수차례 환강댐을 무단으로 방류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그 현장을 찾았는데요. 뭐라고 발언하셨을까요? 들어보시죠. 북쪽에서는 환강댐 계속 방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게 좀 보이고 있는데. 북쪽에서 이제 환강댐 방류 사실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준다면 군남댐 그 수량 관리에 큰 도움이 될 텐데 현재는 그게 지금 아쉽게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리 북한이 알려줬으면 좋을 텐데 아쉽다라는 대통령의 발언인데 야권 일각에서는 아쉽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아쉽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우리에게 실질적이고 분명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게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을 승인을 해서 뒷말이 남았습니다. 무단방류 연락소 폭파에도 이인영 장관 북한 지원 폭풍 결제, 지난 6월 세계식량기구 대북지원 의결 방안 추진했지만 북한이 개성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김여정이 대남 비난 담화를 발표하는 등으로 보류를 했었던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인영 장관 통일부가 120억 원을 우리가 북한에 지원하기로 그거를 사인을 했어요. 근데 이게 취임 11일 만에 추진하는 것이라 북한이 환강댐을 무단 방류해서 우리 주민들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데 120억 원 우리가 WFP에 송금해 주는 게 이게 과연 타당한 거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인영 장관은 인도적 사안을 정치 군사적 상황과 연계하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원칙과 이행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이인영 장관의 발언은 인도적 사안은 정치 군사적 사안과 별개로 지원이 돼야 된다. 이인영 장관의 발언도 사실 꽤 일리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 지금 북한이 연락사무소 폭파했잖아요. 우리 측이 북한에게 구체적 제대로 된 항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플러스 환강댐을 수차례 방류해서 연천 지역 일대가 물에 잠긴 영상까지 주민들 지금 내가 살던 집, 평생 살던 집이 물에 잠겼어요. 어쩌면 그 집 다시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그때에 이인영 장관이 100억 원 우리 돈을 국제기구에 송금해서 국제기구가 북한에게 지원해주는 그 사인을 지금 미뤄왔던 건데 꼭 지금 했어야 했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지금 여론이 그닥 좋지는 않죠. 북한에 대해서 이제 물론 그 연락사무소 폭파가 아주 분기점이 됐고 지금 환강댐 방류 때문에도 지금 여론이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긴 한데 이제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거는 북한 정권하고 북한 주민은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영유아 혹은 산모 또 수유부 이런 사람들은 사실 취약계층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좀 통계를 찾아봤는데 이제 2018년에 유엔에서 조사를 한 걸 보면 영유아 사망률이 북한의 경우 이제 10만 명당 89명이 이제 사망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개발도상국 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어서 상황이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니지만 남한과 비교하면 한 8, 9배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인도적 취지의 이런 지원들은 좀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에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도 함께 병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듭니다. 어쨌든 이제 국민의 세금으로 이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론이 좋지 못한 부분을 어떻게 안고 갈 것이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대국민 설득과 또 이제 타이밍도 좀 사실 중요하죠. 여론의 좀 추이를 봐서 이제 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데 워낙 이제 인도적 사안이 좀 시급한 문제고 정치적
상황과는 별개로 다뤄져야 하며 사실 정치적 상황은 늘 안 좋은 편이거든요. 북한이랑 이제 남한이 그렇게 좋았던 적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정치적 상황이 늘 좀 안 좋은 상태라면 언제 지원을 한다고 해도 사실 국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통일부가 더 열심히 설득하는 작업도 병행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워낙 북한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특히 아동과 취약계층에게 지원이 필요하다는 김승현 박사님의 의견이었는데 김배현 박사님, 네. 일각에서는요 이인영 장관을 임명했던 이유가 북한에게 돈 줄 때는 묻지도 따지도 않고 바로 주고 북한에게 항의조차 한마디 못하는 이 시국에 대해서 이인영 장관을 임명했던 이유가 이러려고 임명한 것이냐라는 조간신문들의 지적도 있어요. 120억 주는 거 좋아요. 네. 북한 아동들한테 간다면. 그런데 300억 가까운 우리 국민들의 자산을 날렸을 때는 제대로 된 항의조차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강댐 무단 방류할 때 대통령이 아쉽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게 강하게 항의할 땐 항의하고 돈 줄 땐 돈 주고. 이게 이인영 장관 혼자서 결정한 일인지 우리 정부의 전체적인 메시지인지를 우리 국민들이 보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이런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결정과 상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한강댐에 대한 방류에 대해서 사전에 통보조차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남북 간의 관계가 좋을 때 만나서 약속하고 합의했던 일입니다. 언제든지 이러한 부분들의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사전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는 부분들, 인도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연속성 있게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그 인도적 조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일이고 그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일이 한강댐에 대한 방류에 관한 사전 통보 조치 등과도 긴밀하게 맥이 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거듭되는 상황 속에서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할 뿐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대한민국을 향해 기만하는 행동들을 계속하고 있는 바로 이 지점에서 통일부 장관이 폭풍 결재를 한다는 모습을 과연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묻고 싶고요. 앞서 우리가 이 집중호우로 인한 대한민국의 숱한 피해 상황을 보고 드렸고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점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통일부 장관도 대한민국의 국무위원 중에 한 분이죠. 그렇다면 정부 내각을 구성하고 있는 국무위원의 한 분으로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문제를 바로 이 지점에서 언급하고 신속하게 결정돼야 될 정도로 중요한 일인 건지 대한민국 국민의 집중호우로부터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돼야 되는 것인지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악플은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양의 은퇴 소식인데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쯔양뿐만 아니라 뭐 유튜버를 하는 연예인들도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인데 일단 쯔양의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방송 극 초반 몇 개의 영상에 광고 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잘못한 바이며 사과드립니다. 이에 대해 책임질 것이며 앞으로 유튜버 등 모든 방송활동을 그만두겠습니다. 그 뒤로 올라올 영상은 더 이상 없으며 지금까지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구독자 260만 명이 넘는 인기 유튜버이고 수입도 막대한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은퇴를 했을까요? 그 논란, 이른바 뒷광고 논란입니다. 유명 스타일리스트 한예연 씨가 힘들게 신발을 구했다라며 마치 돈 주고 직접 산 듯이 영상을 게재했는데 알고 보니 광고비 수천만 원 받고 홍보를 광고했다는 겁니다. 가수 강민경 씨 일상에서 사용하는 상품을 소개했는데 알고 봤더니 다 돈 받고 광고 협찬이었다. 유료 광고 사실을 안 알렸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 10개 중 7개가 뒷광고를 했다라는 지적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지민 기자, 이 뒷광고 이게 왜 문제인 거죠? 예, 요즘 유튜브가 워낙 인기가 많죠. 유튜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먹방이었지만 이제 먹을 거를 홍보하기도 하고 또 스타일리스트들이 화장품, 옷, 액세서리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를 본인이 하면서 이제 방송을 하는 건데 뒷광고라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업체로부터 협찬을 받거나 혹은 지원을 받거나 또는 할인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가격을. 그런 것들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침을 바꿔서 9월 1일부터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협찬받은 거다, 할인받은 거다, 지원받은 거다라는 걸 반드시 알리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 자체가 사실 그냥 일반 그러니까 일반 시청자들 볼 때는 이것이 광고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걸 써봤더니 너무 좋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광고인지 알면 미리 그것을 염두에 두고 방송을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광고와 방송이 혼용돼 있다. 그래서 이제 공정위에서 지침을 바꿔서 반드시 공지하라고 한 건데 지금 찌아냥 같은 경우도 아마 방송 초반에 좀 협찬을 받은 것 같은데 그것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몇몇 유명 연예인들, 유튜버들이 논란이 됐던 것도 협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지하지 않으면서 쉽게 해서 광고와 실제 방송에 이제 혼용돼 있는 거죠. 그런 점을 이제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게 공정이고 뭐 그런 지침 반드시 따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방송도 마찬가지로 다 간접 광고가 있으면 그때 간접 광고가 있다는 걸 공지하는 것처럼 그런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자,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방 이사말로에서는요, 청와대 사람들 또 아내 탓이란 주제로 본방에서 미처 못다한 이야기 오늘 라방에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 라방에는 우리 또 김광산 변호사님과 또 이재명 부장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 지금 이사말로에도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비 피해 없는 안전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